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호주의 한 연구팀이 온라인 게임을 많이 한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서 수학과 독해 점수를 더 높이 받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런 말씀을 듣고 나시면 아이고 이제 애들하고는 수다학을 절대로 못 보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게임을 많이 하는 것이 공부에 도움이 된다거나 게임을 조장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우리 아이들한테 무턱대고 게임을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현명하게 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대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수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무작정 수학을 하게끔 만드는 것보다는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자고요. 자, 오늘도 전문가 선생님들과 함께 즐거운 수학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리 씨는요, 게임을 주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게임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아닙니다. 저 게임 굉장히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얼음땡, 다방구, 땅 따먹기 게임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데 아, 진짜요? 지금도 하고 싶은데 같이 해줄 애들이 없어가지고 없네요. 지금은 그냥 가끔 가다가 밤에 이 컴퓨터 게임을 가끔 하거든요. 네네. 근데 잠깐만 1시간만 하고 자야지 했는데 나도 모르게 또 밤을 새가지고 안 그래도 이 작은 눈이 피곤해가지고 더 작아지기 때문에 요즘에는 좀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제 인기의 비결이 바로 감질남이거든요. 네. 그래서 애들한테 설명하다가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이러면서 애들이 막 들려달라면서 다음 수업을 기다리거든요. 네네. 게임을 못 끝낸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뭐 시간에 따라서 종료가 되면 이 판만 깨면 되는데 저 물량만 먹었어도 내가 천하무적인데 뭐 이런 감질남 때문에 어린이들이 게임을 못 끝낸 것 같아요. 아마 이 게임을 만든 사람의 전략이 바로 모든 사람들을 손에서 놓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파인드 매스에서는 게임 개발자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사실 뭐 아이들만 게임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죠. 어른들도 많이 하고 제 친구들도 주변에서 아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임들 보면 아무래도 그 스토리가 좀 탄탄하고 네. 뭐 사실감 있는 어떤 영상에서 아주 사실감 있게 표현을 하고 그래서 이런 게임 개발자들은 아주 치열하게 그 영상이라든지 스토리를 탄탄하게 구성하려고 치열한 고민들을 많이 할 겁니다. 요즘은요, 게임을 하는 인구도 많지만 게임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어린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아마 어머님들도 그리고 아버님들도 아이들도 아주 흥미롭게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의 파인드 매스 게임 개발자 함께 만나보죠. 모험의 세계, 그 안에서 캐릭터가 움직이며 미션을 해결해 나갈 때의 짜릿함. 뛰고 점프하고 적을 물리치고 점수를 획득하다 보면 어느새 일상의 스트레스가 사라지는데요. 게임은 이처럼 삶의 만족감을 높이고 활력을 주는 중요한 취미 생활입니다. 최근에는 게임 스토리를 그대로 살린 영화도 등장하며 게임의 영역이 점차 넓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탄탄한 스토리와 실제 같은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파인드 매스에서 만나볼 직업은 모험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게임 개발자입니다. 후끈후끈 열기로 달아오른 이곳, 바로 게임 개발 회사인데요. 이곳의 사람들은 과연 어떤 일을 하는 걸까요? 크게 프로그래머, 기획자, 디자이너 이렇게 세 파트로 나뉩니다. 그래서 기획자는 그 게임 전체적인 시나리오나 어떤 구성을 할지 세부적인 기획들을 하게 되고요.
그 디자이너는 그래픽적인 부분, 그러니까 이제 어떤 캐릭터가 들어가고 어떤 배경이 들어갈지 이런 것들을 구상해가지고 그 그래픽 작업을 직접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머는 나와 있는 기획과 그래픽을 토대로 이제 코딩을 해가지고 실제로 동작할 수 있도록 구현하는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즉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과정을 거쳐 게임이 만들어지는지 살펴볼까요? 가장 먼저 게임 컨셉을 구상하고 개발 기간, 출시 시점 등을 예상해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회의를 시작합니다. 프로젝트가 확정되면 이야기 스토리를 만드는 작업과 함께 캐릭터, 스킬 등에 대한 브레인스토밍 회의도 꾸준히 진행됩니다. 결정된 기획에 따라 게임의 캐릭터, 배경, 몬스터 등의 그래픽이 제작되고 게임에 꼭 필요한 각종 버튼이나 창들도 제작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캐릭터의 사실감. 개발자들은 캐릭터가 점프를 할 때 실제 중력 작용과 비슷하게 보이기 위해 다양한 공식을 사용합니다. 캐릭터의 점프는 점프 함수를 통해서 제공되게 됩니다. 캐릭터의 도착 지점, 그리고 점프 시 최고 높이, 점프에 걸리는 시간, 그런 변수값들을 함수에 대입해서 실제 게임상에 점프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게 되고요. 또 미사일을 발사하는 동작의 경우 삼각함수 공식을 사용한다는데요. 이 함수를 보시면은 상대방과의 거리를 먼저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과의 이제 그 저와의 각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방금 만든 이 아크탄젠트 함수로 서로의 각도를 계산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각도 차에 따라서 이 미사일이 가진 능력에 따라서 각도를 갱신하게 됩니다. 미사일이 가진 능력에 따라 미사일의 각도, 길이, 높이 등이 다르기 때문에 삼각함수로 계산해야 하고 발사, 폭파될 위치까지 결정해야 하는데요. 계산값을 통해 미사일이 단순 궤도로 날아가게 할 수도, 여러 패턴으로 멋있게 날아가게 할 수도 있는데요. 확연한 차이 보이시나요? 미사일 하나가 어떻게 날아가는지에 따라 게임의 재미가 결정되기 때문에 개발자들은 수학 공식을 사용하여 다양하고 멋있는 미사일의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게임 개발자들의 수학 능력 정말 대단하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게임이 완성되면 테스트를 하는 것도 개발자의 몫인데요. 어떤 버그가 있는지, 지정된 값대로 제대로 구성이 되는지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이죠. 게임 유저들이 직접 게임을 해보며 만족도나 불안 요소에 대해 확인하는 테스트도 진행합니다. 사용자가 하루에 평균 얼마의 시간을 가지고 플레이를 하고 그 플레이 안에서 무엇을 얻느냐를 맞춰서 그 시간을 기준을 잡아서 성장선을 우선 1차적으로 만들거든요. 캐릭터의 능력에 영향을 주는 무기, 방어구, 장신구에 대한 그런 수치, 그리고 게임 재화의 공급, 소비, 그리고 이런 패턴들에 따라서 곡선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런 것들을 분배하고 계산하고 테스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게임 내에는 캐릭터의 레벨, 장비, 기술 등 세분화된 목표들이 있어 성장시킬 수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을 설정하고 테스트하는 데도 수학이 사용됩니다. 바로 피보나치 수열과 방정식인데요. 꼭 테스트 과정을 거쳐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전사랑 마법사가 싸우는데 공격력과 방어력에 대한 수학적인 계산이 없다면 어떤 기준으로 이런 성장을 시키며 만족감을 유저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지, 이건 이 기준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전투의 밸런스 부분들을 계산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이 테스트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게임이 출시되기 전까지 계속 진행되는 테스트.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할 때가 많은데요. 수학을 사용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게임 개발자에게 수학은 꼭 필요한 학문인 것 같죠? 일단 수학이라는 건요, 그 프로그래머한테는 어떤 베이스고요. 사실 수학 그 자체의 공식이 필요하다기보다는 그 수학을 배우면서 터득하는 어떤 그 수학적 능력, 그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런 프로그래머들이 훨씬 더 개발하는 데 있어서 우수한 경우가 많습니다. 게임을 조금 잘한다고 게임 개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게임 안에 작은 세상을 만드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게임 개발자가 되기 위해선 철저한 준비와 더불어 수학에 대한 풍부한 이해가 있어야죠. 무엇보다 자신의 직업을 사랑하고 즐기는 직업 정신이 가장 필요할 것 같네요. Find Math. 오늘은 게임 개발자를 만나보았습니다.
저는 게임하면 캐릭터만 생각해서요. 캐릭터를 만드는 거,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이 게임이 출시됐을 때 얼만큼의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 오류는 얼마나 생길 수 있는지 정말 게임 개발자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보니까는 그 영상을 보기 전까지만 해도요. 굉장히 부러운 직업이었거든요. 늘 신나고 재밌겠다 했는데 네. 영상을 보고 났더니 전혀 부러운 직업이 아니게 됐습니다. 역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구나 이렇게 네. 느꼈군요. 왜냐하면 수학을 모르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갑자기 멀어졌어요, 이 직업하고. 저는 보고 나서 사실 요즘에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점점 게임에 빠지는 친구들이 많아서 일상생활을 못할 만큼 빠지는 친구들도 종종 나타나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나의 소원을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하루 종일 원 없이 밥도 안 먹어도 되니까 원 없이 그냥 마음껏 게임을 하는 게 소원이라고 그런 답변을 여러 번 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보고 나니까 이분들은 수백 번, 수천 번을 원 없이 게임을 하지만 굉장히 힘이 든다라는 그럼요. 이런 사실을 꼭 전해주고 싶네요. 게임 기획에도 다양한 업무가 존재하는데요. 그래픽과 프로그램을 적절히 혼합하고 게임의 공간이나 시간 이미지들을 조합해서 보여주는 게임 연출가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 게임의 배경이 되는 스토리를 짜는 시나리오 작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픽 있잖아요. 그거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픽 디자이너가 있고, 이런 전체적인 것을 감독하는 총감독, 그거를 아트 디렉터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게임에 필요한 배경음악이나 아니면 효과음악 등 음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운드 디렉터 내지는 사운드 디자이너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 게임 개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게임 개발자분께서 말씀하신 데도 수학이 숨어 있었잖아요. 특히 그 점프, 캐릭터가 이제 점프를 할 때는 함수가 들어가고 미사일이 발사할 때는 삼각 함수가 들어간다. 대충 저희는 그냥 막 누르면서 아무 정신없이 했었던 것들에 수학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사실 굉장히 많이 놀라웠었어요. 예. 참 이게 항상 이런 원리를 설명하다 보면 우리가 쉽게 설명하는 어떤 요구를 많이 받는데 이게 사실 쉽게 설명이 될까 싶은 게 참 많아요. 근데 이것도 역시나 이 삼각함수 이게 들어가면 사실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이 게임을 만들 때는 수학이 안 들어가고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 뭐 포탄이 어떻게 날아간다든지 제자리에서 어떤 캐릭터가 점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수치화돼서 내가 누른 시간만큼이라든지 내가 움직이는 각도에 의해서 이 각도의 변화에 의해서 근데 이게 너무 또 이게 단조로우면 화면이 굉장히 밋밋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수학의 난수를 이용해서 이럴 땐 이렇게 움직여라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움직임을 주어서 좀 신선하게 만들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여기에 뭐 캐릭터의 어떤 도착 지점이라든지 점프 시 최고 높이라든지 점프에 걸리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변수 값들을 점프 함수에 대입하면 그렇게 이제 위치에 나타나도록 그 안에 함수가 수학으로 다 이제 만들어져 있는 거죠. 간단하게 뭐 얘기를 한다면 뭐 중점, 직선의 방정식, 예, 평면에서의 원의 방정식, 기본적인 것들, 뭐 공간에서도 뭐 구의 방정식이라든지 평면의 방정식이라든지 뭐 간단하게 또 근해 공식 같은 것들도 이런 값을 구하기 위해서 2차 방정식 값을 구하기 위해서 쓰이기도 하고요. 뭐 한두 개가 아니어서 설명하기가 좀 너무 광범위할 정도로 네. 다양하게 쓰입니다. 뭐 사인이라면 높이 값 같은 거를 삼각함수도 여러 가지 쓰이고요. 그런데 이걸 매번 게임 개발자들이 매번 그 엔진을 만드는 건 아니고요. 만드는 네. 엔진을 이미 게임 엔진 같은 걸 이미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그 툴을 가져다 쓴다고 보면 더 맞는 거죠. 매번 네네.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니까 좋은 엔진을 개발해 놔서 그런 것들을 가져다 쓰고 약간 변형해서 수치를 적절히 대입해서 변형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김세희 선생님이 게임 개발자를 하시면은 아이들이 게임을 안 할 것 같아요. 왠지 게임을 하면 이 포물선은 어떤 네. 수학의 비밀이 숨겨져 있나 이걸 맞춰야 되고 그렇게 안 되면은 스테이지가 넘어가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그래서 공부해가지고 정답을 찾아낸 다음에 입력하면 바로 이어지고 해서 네네. 이런 거 하시면 잘 되실 것 같아요. 아니 잘 안 되는 거죠. 아이들은 싫어하고 부모님들만 좋아하는 부모님들 히트 상품이 되겠네요, 진짜. 그리고 또 김세희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이외에도 게임에서 정말 많이 적용되는 게 바로 확률입니다. 그 유저의 명령에 따라서 캐릭터가 이렇게 뛰기도 하고 막 걷기도 하고 뭐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네. 근데 그 행동을 할 때마다 만나게 되는 관문이나 아이템 같은 것들이 복불복이에요. 어떤 때는 네. 파인애플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망치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등장하는 것을 몇 회에 어떤 아이템을 어떻게 놓느냐를 그 확률에 따라서 설정을 하고 이 게임이 잘 유지가 되고 이제 수익을 얻거나 뭐 네. 이런 방향으로 됐을 때 어떤 확률로 돼야지 유지가 된다라고 다 계산을 해서 만드는 겁니다. 어쩐지 제가 그 가끔 게임 하다 보면요.
그 좋은 아이템을 얻기 위해 가지고 그 가끔 뽑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늘 나오던 것만 계속 나오고 그렇죠. 또 심지어 또 필요 없는 것만 자꾸 나와요. 답답하니까 아 그냥 유료 아이템을 그냥 돈 주고 살까 이런 고민을 하고 실제로 돈 주고 산 적도 있는데 네. 여기에도 이 수학이 숨어 있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뭔가 이 속은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저만 바보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지금. 아니 그 결국은 이게 어떻게 보면 게임 개발자가 이게 우리와 같은 게임을 하는 유저들을 사이에 두고 밀당을 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선생님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저는 참 밀당 싫어하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이 게임을 하다 보면 이런 게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당연히 유저들도 할 것이고 그리고 개발자들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투자했을 때와 혹은 시간을 투자했을 때 이렇게 타당하게 이 정도 분배를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예를 들어서 아이템이 이때는 나와줘야 되고 어느 때 나와주지 말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하겠죠. 그런 것들을 하려면 사실은 유저들이 뭐 예를 들어 1000시간 정도 한다 치고 이 개발자들이 그런 걸 실제로 몇백 시간을 들여서 연습을 해보는 거죠. 반복적으로. 그래서 어떤 뭐 버그도 찾아내고 네. 여기서는 좀 안 되겠다 이러고 좀 바꾸고 뭐 그런 것들을 하겠는데 근데 게임 개발자가 이걸 몇백 시간씩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는 건 정말 과정을 많이 거치는 게 힘든 일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최소로 만들 것인가 이것이 이 과정에서 수학이 쓰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유저가 뭐 예를 들어서 아이템을 돈으로 안 쓰고 실제로 그냥 계속 사용했을 때 도달할 수 있는 목표 한계치를 어떤 구성을 해놓고 네. 그리고 그런 성장 곡선을 딱 그려놓은 다음에 그 비교를 하는 거죠. 돈을 사용한 사람과 이렇게 이제 시간을 투자한 사람과 비교를 해서 타당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들. 그렇게 해서 아마 맵별 이걸 밸런스라고 하고 그리고 이런 경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주고 수차례의 테스트를 거쳐서 오류가 없도록 만들어내야 되겠죠. 바로 이게 이 결국 게임 개발 과정에서 수학이 바로 이런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는 엄청나게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평소에도 우리 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게임은 공부의 완전 적이라고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머리 나빠진다고. 근데 오늘 얘기를 듣고 보니까 만약에 도움이 된다면 아이들한테 올바르게 게임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전 게임 개발자가 되는 거하고 게임을 잘하는 거, 게이머하고 게임 개발자는 큰 차이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게임 개발자는 예. 굉장히 엔지니어예요.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우리 요새 학교에서도 프로그래밍과 코딩 교육을 어릴 때부터 시켜야 되겠다라는 걸 주장을 하고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게 이제 게임 개발자가 되는 교육이죠. 네네. 이게 이제 곧 정규교과에도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게임 산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부가가치면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이어서 우리나라에서도 네. 지금 어릴 때부터 코딩 교육을 하고 있고 앞으로 한국도 게임의 강국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즘 코딩 교육도 강화되고 이제 내년부터는 디지털 교과서도 학교에 도입돼서 사용되거든요. 네. 그래서 게임을 이용해서 학습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권장되고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학 게임을 이용한 게 굉장히 각광받고 있거든요. 좀 단조롭고 지루하고 어려운 수학을 게임 풀듯이 퀴즈 형식으로 계속 풀어나가면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공부를 계속 그럴 수 하고 있을 것 있는 같아요. 네. 그런 게임들도 개발이 되고 있고 또 팀을 꾸려가지고 사냥을 막 해요. 그럼 단서가 나와요. 그 단서들을 찾아서 조건을 찾아서 공유하고 협의해서 어려운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형식의 프로그램들도 많이 개발되고 있어서 관공서나 학교에서도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도 어렸을 때 게임 되게 좋아하잖아요. 특히 저는 이제 그 슈퍼마리오 게임을 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머리로 벽돌을 받으면 돈이 나온다. 또 버섯을 먹으면 키가 큰다. 이런 것도 배웠지만 네. 한편으로는 야 이런 슈퍼마리오 같은 게임을 내가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아마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이 게임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방법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게임을 잘 만들려면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경험, 전쟁 게임, 네. 역사 게임, 어떨 때는 뭐 물고기한테 밥 주는 게임도 있어요. 그럼 수없이 많은 물고기의 종류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한가운데로 모이는 이제 크리에이티브한 게 게임 산업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게임 개발자가 해킹이나 보안까지 잘 알아야 사실 그게 몇 년 동안 모은 아이템이 남한테 뺏기거나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소송까지 벌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해킹이나 어떤 보안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컴퓨터 관련된 공부를 한 사람들이 게임을 잘 만들기 때문에
컴퓨터 관련된 학과들 그리고 최근에는 그 게임 공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과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사실 그 애플리케이션에서만 봐도 게임의 종류가 뭐 셀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아요. 그만큼 이제 게임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다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만큼 게임 개발자들도 많은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기술이 점점 발달하면서 게임 기술도 게임 제작 기술도 엄청나게 많이 발달하기 때문에 게임 개발자들도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현재 나와 있는 게임 엔진들보다 더 개발된 게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혹은 또 새로운 영상 기술들이 나와서 하면은 그것들을 빨리 접목시켜야 새로운 게임을 만들고 또 유저들에게 인기 있는 게임을 만들 수 있겠죠. 네. 자, 오늘 파인드 매스에서는요, 모든 아이들이 정말 꿈꾸고 있는 아주 핫한 직업이라고 하는 게임 개발자에 대해서 함께 만나봤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수학 고민을 깨끗하게 해결해보는 클리어 매스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에요. 사실 중학교 2학년이면은요, 그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까르르 까르르 늘 웃는 그렇죠. 아이고. 항상 기분이 좋은 나이대인데 맞아요. 이 친구들이 유일하게 웃음이 사라지는 순간이 수학 시간 때 그때만 이렇게 바뀌죠. 이따가도 아마 왜냐하면 이제 수학이 조금 어려워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이게 고민이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수학에 노크를 할 정도면 수학을 정말 잘하고 싶다, 높은 그렇죠. 점수를 얻고 싶다라는 그 의욕과 욕망은 있는데 방법을 모르거나 아니면 해도 안 느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수 정말 있죠. 꾸준히 하는데도 안 느는 경우. 그래서 그 방법을 알려고 노크를 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열의가 있거나 아니면 방법을 알고 싶어 하거나 다 굉장히 긍정적인 사인인 것 같은데요. 과연 오늘 저희에게 노크를 해준 중학교 2학년 여중생은 과연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온 이곳은 경기도 시흥시. 어떤 고민을 갖고 수다학의 문을 두드렸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다학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죠. 목이 빠져라 수다학 제작진을 기다려왔다는 아빠.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신가요? 중학교 2학년 올라오면서 수학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어려움 속에 있어서 그것이 나중에 자신감을 자꾸 잃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꿈에 대한 부분까지도 용기를 잃을까 봐 미래에 대한 설계를 잘 할 수 있도록 되기를 희망하는 바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수학 때문에 혹여나 웃음을 잃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어 수다학을 찾았다는 아빠. 이런 아빠의 마음을 잘 아는지 사춘기도 모르고 지나쳤다는 오늘의 주인공. 중학교 2학년 이예진 양을 소개합니다. 6학년 때 수학을 놓쳐가지고 안 했는데 이번에 다시 수학을 하게 되었는데 다시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예진이네 수학 고민 해결을 위해 공부 습관 관찰 카메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요즘 예진이는 1학기 때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현행이나 선행학습보다는 복습이 수학 공부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래요. 2년간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 예진이가 택한 수학 공부법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수학 숙제를 포함해 1시간 정도 공부를 하고 있다는 예진이. 인터넷 강의도 듣지 않고 무조건 혼자 문제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수학 공부를 하려는 예진이가 대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도 든다는 아빠. 같이 문제를 풀거나 도와주실 법도 한데 도와주지 않는 이유라도 따로 있는 걸까요? 첫 번째는 제가 다루기에는 조금 어려웠고요. 좀 버겁고, 두 번째는 어차피 문제는 문제 해결을 갖다 예진이가 해야 됩니다. 근데 예진이가 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저보다 더 좋은 선생님이나 아니면 또 선배들이나 어떤 다른 도움을 통해서 그것이 본인 문제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좀 유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는 못 가르쳐주지만 응원 하나만큼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열혈 아빠. 잘 돼가? 아니 너무
어려워. 어려워? 괜찮아. 시원해. 시원해? 이거 먹으면서 천천히 하고 틀린 문제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마. 천천히 다시 한번 보면서 하면은 야. 너 잘할 수 있어. 예. 잘할 수 있을 거야. 화이팅. 네, 화이팅. 아빠의 어깨 마사지, 간식 응원, 콤보에 힘입어 다시 한번 공부를 시작해보려는 예진이.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휴대폰을 손에 들고 마는데요. 계획표도 없고 공부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이처럼 공부를 하다가도 다른 길로 빠지는 일이 부지기수라네요. 사실 가구 디자이너를 꿈꾸는 예진이는 틈날 때마다 인터넷 게시판을 들여다보는 것이 치밀하지만 공부할 때는 공부만 해야 할 텐데요. 예진아, 네? 공부하다가 이렇게 딴짓 하면 안 되잖아. 네. 어려워서 눈이 안 가요. 손도 안 가고. 1학기 공부 내용도 어려워 손이 안 간다고 말하는 예진이. 혹시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예진아, 학교 수업 어느 정도 이해가 돼? 학교 선생님이랑 함께 수업하는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이제 막 이렇게 수학 책이나 그런 데서 나오는 응용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심화되고 어려운 문제여서 그것은 이해가 안 가요. 수업할 땐 이해가 가지만 막상 문제를 풀려니 어렵다는 예진이. 그래서인지 두 문제 연달아 모르겠다고 별표를 치고 맙니다. 간단한 예제 문제인데 모르겠다고 넘어가는 예진이. 풀어보려는 고민도 없이 너무 쉽게 넘기는 게 아닐까요? 게다가 해설지를 보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 게 안타까운데요. 어렵다. 기초가 부족하다 보니 아무래도 조금 복잡한 심화 문제가 나오면 바로 포기부터 하는 예진이.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공부하려는 모습은 정말 기특합니다. 학원을 다니지 않는 예진이는 채점까지 모두 스스로 하고 있었는데요. 몇 개나 틀렸어? 엄청 많이 틀렸어요. 이거 못 세겠어요, 이거. 엄청 많이 틀렸어요. 비가 내려요. 간단한 계산 실수부터 아예 손을 대지 못한 문제까지 사실 예진이가 틀린 문제들은 대부분 기초 문제였습니다. 이젠 틀린 문제를 다시 한번 볼 시간. 시험을 보거나 문제를 풀다 틀린 문제는 오답 노트를 만들어 다시 한번 공부하고 있었는데요. 이처럼 누구보다 수학 공부에 열심인 예진이 수다학 선생님들께 물어볼 것이 있대요. 응용 문제나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면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 나중에 이제 중3이 되거나 고등학교 가서도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넘기지 않고 어떻게 쑥쑥 넘어갈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알고 싶어요. 놓쳐버린 시간만큼 열심히 공부해서 채우고 싶은 예진이. 심화 문제도 뚝딱 풀 수 있도록 수다학 선생님, 예진이에게 맞는 공부법을 알려주세요. 네, 수다학에 아주 오랜만에 아버님께서 찾아와 주셨는데요. 일단은 딸의 그 수학 걱정을 아버님께서 함께 나눠주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굉장히 훈훈하고 좀 든든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진이가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이 수학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자신감과 꿈을 잃어버릴까 봐 좀 걱정이 된다. 이렇게 또 고민을 보내주셨거든요. 네, 저는 또 보니까 그 예진이가 또 바이올린을 이렇게 연주하는 모습이 네.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근데 음악 소리는 조금 슬프게 들렸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수학 문제집을 보니까 비가 많이 내리더라고요. 그러게요. 비 오는 날 슬픈 음악 듣는 느낌이 났는데 오늘 좀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나마 다행인 건 아까 김희진 선생님께서 예상하셨던 것처럼 열의는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게 너무나 긍정적인 사인인 것 같은데요. 예진이가 지금 현재 혼자서 1학기 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한눈에 봐서도 뭔가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구나. 이게 좀 보이기는 했어요, 선생님. 예진이 성품이 일단 괜찮은 아이잖아요. 그리고 그 긍정적인 학생이고 하지만 자기가 뭔가를 많이 해본 경험이 없어서 누가 도와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실 지금 헤쳐나가기가 그렇게 쉬운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데 계속 그냥 지나가다 보면
향후에 수학이 싫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네요. 저는 아버지의 저렇게 따뜻한 음성과 응원을 정말 간만에 본 것 같거든요. 네. 너무 훈훈하고 정말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그래서 그런지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돼 있고 미소도 너무 싱그럽지 않나요? 네. 그래서 아름다웠는데 다만 학습적인 면에서 봤을 때 좀 수학은 기초 실력이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스마트폰을 공부하다가 이제 만졌는데 그게 나쁜 습관이라기보다는 정말 참다 견디다 정말 끝까지 가서 이제 스마트폰을 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기초적인 대입 문제는 정말 그냥 갔다가 대입만 하면 되는 건데 그것도 손도 못 대는 걸 보면서 조금 이제 후행으로 가서 지금 하고 있는 후행보다 한 단계 더 후행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진이 말로는 일단 선생님들께서 설명하는 거는 난 이해를 한다. 단지 응용 심화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두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면 일단 기초부터도 다시 다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좀 많이 기초가 약합니다. 약해 보이는 게 아니라 약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수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떤 정의, 용어들에 대한 빈틈이 아주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용어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걸 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틀린 문제의 어떤 종류나 이런 성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네. 사실 또 이게 매우 기초적인 문제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더 문제라고 생각이 하는데 그리고 어렵다고 별표 친 내용들도 사실은 좀 기초적인 문제들이 응용 문제가 아닌 기초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잘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기초적인 책들을 한 번 더 본다거나 교과서를 한 번 다시 본다거나 이런 쉬운 것으로 개념 그리고 사용하는 용어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한 번씩 다잡고 가면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갑자기 마음이 좀 급해지는 게요. 초등학교 6학년 과정부터 놓쳤을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6학년 거, 중학교 1학년 거 지금 다 후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죠, 선생님? 그렇죠. 근데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래요? 6학년 과정은 네, 한 달만 해도 습득이 가능합니다. 6학년 거는요? 초등학교 6학년 과정은 뭐 교육청이나 또는 이제 전문 방송의 무료 강의들이 있잖아요. 네. 6학년 1년치 과정이 20분짜리 한 40여 개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진짜요? 예, 그렇게 보고 관련된 문제집을 한 권 정도 구입해서 열심히 들으면서 이제 익히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시기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유땡땡 뭐 이런 이제 동영상 사이트 같은 데서 단원명을 검색하면 그 단원명에 관한 강의들도 쭈르륵 떠요. 그래서 이제 현직 교사 선생님들이 재능 기부 형태로 자기 집에서 또는 교실에서 혼자 녹화하시면서 막 이러 하란 말이야 하면서 하는 것들도 있고 되게 다양한 뭐 플래시들이 나와서 막 열심히 가르쳐 주는 것들도 있고 막 굉장한 강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고민하기보다는 조금 그런 동영상 강의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을 스토리텔링 문제만 다뤄놓은 그런 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권 정도만 구입해서 기초를 익힌 다음에 그런 문제집들을 푸는 과정을 권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6학년 과정은 30분, 중학교 1학년은 1시간, 그리고 중2 과정은 이제 복습의 형태로 한 30분 정도 해서 지금 한 2시간 정도는 매일 공부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권합니다. 네네. 맞아요. 그 후행 학습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사실 그 중학교 다닐 때 수학 점수가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가면 좋아지겠지. 그래서 고등학교를 갔는데 또 성적이 안 좋았어요. 네. 그래도 또 막연한 기대감. 수능 시험 볼 땐 잘 나오겠지. 그러다가 수능 13점 나왔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얘기하는 대로 후행 학습을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어디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초등학교 4, 5, 6학년 교과서 그리고 뭐 중학교 1학년 교과서 이렇게 함께 놔두고 저는 사전처럼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르는 내용 있으면 한 번씩 뒤적여보고 그런데 이게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목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복사를 해서 이쪽에 놓고 그 목차를 잘 뒤져보고 아 여기 있구나 한 다음에 그 내용을 한 번씩 보는 것도 참고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또 계획을 세울 때 이제 이 단어는 언제 어떻게 하겠다,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하겠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주말에 뭐 6학년 도형 단원을 하겠다. 이거는 1시부터 2시 사이에 하겠다. 이런 계획을 좀 차분차분하게 세워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사실 지금 용어나 개념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 안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진도를 좀 잘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 사이에 또 두뇌도 굉장히 성숙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못 알아들었던 걸 이제는 금방금방 또 캐치할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들께서 애정을 가지시고 후행 방법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예진이의 상태와 또 상황을 잘 알아보기 위해서 또 검사가 진행이 됐죠? 예,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지 능력은 한 평균 정도 되고요. 공부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 네. 그다음에 약한 약점으로 보면 그 속도나 토막자기 이런 쪽이 약해서 기하 쪽에서 약간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보이고 강점은 공통성과 공통 그림 찾기 이런 쪽에는 추론 쪽에는 약간 강점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공부를 했을 때 성적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그다음에 수학 성취도를 가보면 좀 낮은 편이에요. 수학 성취도는 하로 나와 있고 네. 그다음에 아이고. 예, 동기 검사를 해보니까 의외로 학습 동기는 꽤 높고요. 정서적으로도 매우 안정돼 있어요. 그러면 공부를 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하지만 이 아이가 현재 수학 성취도가 낮기 때문에 그 문제집이 상중하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중난이도 정도 문제집을 봤으면 좋겠고 네. 좀 끈기와 인내력을 갖고 즉 좀 전에 김인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을 두고 좀 많은 시간을 공부를 해야 그다음에 실력이 계단으로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성취도 평가 보니까 좀 유난히 적게 나와서요. 좀 걱정이 되는데 문제 보면서 어떤 문제점들이 많이 포착이 됐나요? 역시 문제가 많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하위권이고 기초 실력 부족하다는 것은 뭐 아까 결과에서 봤듯이 드러났고요. 네. 그런데 어려운 문제는 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번이나 8번 같은 간단한 연산 문제를 못한다는 건 기초가 매우 취약하다는 증거거든요. 네.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합과 곱을 주고 그 제곱의 합을 구하는 문제인데 이게 뭐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곱 이런 식으로 좀 기억하는 방법도 있고요. 8번은 간단한 1차 부등식 문제입니다. 네. 이런 1차 부등식은 정말 간단한 내용이니까 이런 규칙이라든지 연산 법칙을 조금만 연습하면 될 것 같고요. 혼자 문제집을 좀 붙잡고 있는 공부법에 대한 그런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일단은 공부를 잘하고 싶은 열의가 있는 아이라서 참 다행인 것 같고요. 또 뭐 결과에서도 나왔지만 심리적으로 안정돼 있어서 참 좋은데 그렇다면 이제 예진이가 딱 마음에 들어할 만한 그 맞는 학습법을 찾는 게 가장 관건이 아닌가 싶어요. 책임감도 괜찮고 지금 동기 상태도 괜찮기 때문에 예진이는 이제 제가 몇 가지 팁 많이 안 줄 거고 몇 가지 팁만 줄 텐데 일단 예습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내일 수학 다른 과목은 예습 안 해도 됩니다. 특히 수학은 그 예습을 안 하면 예진이 수준에서는 수업을 못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내일 예습을 하는데 예습할 때 기본 공식이나 어휘 정도는 꼭 정리하고 들어가서 네. 선생님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저게 뭔 말이지 이런 소리는 안 나오게 하고 그다음에 수업 들을 때 예습한 거를 반드시 확인하면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업을 들으면서 아 어저께 봤던 내용이 저거였는데 저걸 저렇게 설명하는구나.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와서 꼭 그날 배웠던 부분에 대해서 복습하고 관련된 문제집을 꼭 풀어야 됩니다. 매일 새로운 걸 배우기 때문에 매 시간마다 네. 그때 복습을 하지 않으면 계속 밀리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렇게 세 가지 장법, 그러니까 예습, 수업, 복습을 하고요. 그걸 성적으로 잘 나와야 되기 때문에 보통 때 이 아이가 2주 정도 시험 공부를 했다 그러면 네. 3주 공부했다 그러면 4주 정도로 시험 계획을 넉넉히 잡아서 네. 예습한 것과 복습한 것을 그 시험 기간 동안에 열심히 공부해서 이번에 성적을 딱 올라가는 느낌. 그렇죠. 요 한 턴만 돌고 나면 그다음부터 감을 잡기 때문에 3학년 때부터는 잘 나갈 것 같아요. 네. 최고의 쪽집게 명강사 최고의 선생님은 바로 지금 나의 학교에서 가르치시는 그 선생님이시거든요. 네. 그 선생님이 실제로 문제도 출제하시고 나를 위해서 대단히 훌륭한 분이 가르쳐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도 저 학교 다닐 때도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선생님 강의할 때 특히 수학 시간에 녹음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녹음을 했다가 밤에 야간 자율학습하면서 이렇게 다시 듣고 그랬는데 저도 한번 녹음을 해봤는데 뭐 다시 듣는 것 자체가 일이어서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팔이 부러져라 막 속기로 적어서 못 알아듣는 부분은 선생님이 말하는 말투까지 다 받아 적었거든요. 그리고 기초를 좀 이해한 다음에 나중에 그 선생님이 말했던 그 부분을 읽으면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예진이한테는 지금 조금 못 알아듣거나 어려운 게 있으면 그 조그맣게
빠르게 글씨로 받아 써서 나중에 이해하고 나서 한 번 더 되짚어보는 활동을 한번 권해봅니다. 네. 저는 이제 꾸준한 그 연습장 쓰기를 권하는데요. 이 연습장 쓴다는 게 계속 저는 안내한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전에 많은 학생들이 성공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백지 연습장이라고 해서 자기가 공부한 내용을 책을 덮고 한 번씩 써보는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알고 있는 것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조금 부족하게 알고 있는지도 알 수 있고 그리고 모르는 건 확실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꼭 연습장을 써보면서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도 이 백지 연습장의 효과는 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습할 때도 쓸 수 있고 복습할 때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요새는 뭐 이런 사이트들이 많으니까 수학 질문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Q&A라는 곳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 봐도 조금만 기다리면 답변이 나오니까 좀 그런 시간들을 좀 용기 내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예진아. 응용 문제는 이제 조금 다음에 고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역시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를 다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학교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수업 시간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아버님이 예진을 위해서 진짜 굉장히 많은 관심을 지금 쏟고 계시는데요. 안타까운 거는 부모님께서 맞벌이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라 사실 공부하는 때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기는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진이 부모님들이 하실 수 있는 역할이라고 할까요?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보니까 그 아버님께서 너무 자상하시더라고요. 네, 너무 착하세요. 자상하다 보니까는 그 예진이가 조금 이 전투력이 좀 많이 상실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때로는 또 엄한 아버지, 네. 때로는 부드러운 아버지 이렇게 좀 약간 카멜레온 같은 아버님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네. 네. 저는 이제 아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최대한 해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생 선생님, 뭐 자원봉사자 선생님을 섭외한다던가 아니면 학교 수학 선생님한테 좀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10분 정도라도 좀 아이를 지도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린다든지 네. 아니면 그런 것도 힘들다면 사이버 담임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이버 담임 선생님들을 함께 그래요? 찾아서 이제 가입을 해서 그 반에 들어가고 이제 질문 활용하는 방법들을 함께 논의를 한다든지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그 후행학습에 관련된 문제집과 자습서는 꼭 이거는 이제 투자를 하셔서 비축해서 공부를 수시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중학교 2학년 여중생 예진이의 수학 고민을 함께 나눠봤는데요. 일단은 기초를 다잡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이 말씀들 우리 전문가 선생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죠. 자, 여러 가지 솔루션 중에서도 우리 예진이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수학 전문가들의 결정적 한방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아버지처럼입니다. 예진이 아버지는 다른 아버지보다 더 살갑고 더 꼼꼼하게 자녀의 어려운 점을 찾아서 해결해주고 노력하려고 하셨죠? 예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처럼 수학을 더 꼼꼼하고 살갑게 그리고 대충 이해했다고 넘기지 말고 작은 어려움도 찾아서 꼭 자기 것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풀릴 때까지입니다. 응용 문제는 풀릴 때까지 계속 노력을 해야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쉽게 안 풀린다고 포기하면 노력한 게 없어집니다. 풀릴 때까지 풀어서 이렇게 하는구나를 깨닫기 바라겠습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교과서입니다. 예진이가 원하는 모든 것은 교과서에 다 있습니다. 응용 문제도 기초 문제도. 그것을 깨우친다면 다른 책은 아마 불필요하게 될 겁니다. 꼭 열심히 봐서 교과서 안의 내용을 여러분 예진이 걸로 만들기 바랍니다. 역시 기본에 충실하라는 말씀이신데요. 우리 이리 씨의 결정적 한방도 궁금하네요. 네, 제 결정적 한방은 바로 음악 악보입니다. 네, 딱 보시면 악보요? 악보죠? 네네. 바로 또 베토벤의 음악이 담겨 있는데 이걸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에이, 저 딱 알 것 같아요. 뭐라고요? 수학을 포기하고 뭐라고요? 이제 음악만 해라. 뭐라고 잘 안 들려서 지금. 베토벤 악보를 지금 들었더니 잘 안 베토벤 들려요. 빙의하는 거예요. 귀가 좀 어두우셨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걸 갖고 온 이유는요. 네. 아까 보니까 그 바이올린 연주를 악보 보면서 잘하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악보를 봐도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음악에 대한 기초가 없기 때문인데 우리 예진이도 이 수학에 대한 이 개념하고 원리, 이 기초를 잘 익히고 그다음에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면
바이올린 연주하듯이 수학도 마음껏 연주하면서 즐겁게 공부하지 않을까 해서 준비했습니다. 아, 네, 너무 좋네요. 뭐라고요? 아, 네, 오늘은 정말 이 하나하나 결정적 한방들이 우리 예진이의 마음을 좀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아빠의 마음과 같은 그런 결정적 한방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빠, 엄마가 너무 바쁘셔서 수학을 직접 봐주시는 못하지만 혼자 있어도 절대로 당황하지 말고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기초부터 잘 다져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학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